전원 출석이라고? 50명이 다 왔습니까? 안 온 사람 손 들어 볼래요? 그러면 다 왔고 얘는 그러면 닫아둬도 되겠죠? 어디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를 살짝 읊어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전반부 내용,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기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 세트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세트들은 2주 내지 3주어치로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세트에 진입을 했고 일단 제목을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자마자 empty views activity라고 골라갖고 엔터키 쳤더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가 맘대로 적어서 준 동봉해놓고 우리한테 제공해준 띄워준 .java 파일 하나랑 .xml 파일 하나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월요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지금 화면 한가운데에 원래 헬로월드 느낌표 적혀 있었던, 지금은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혀 있고 앱 딱 켜자마자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로 바뀌고 있는 그 텍스트 뷰라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친구로 우리가 조금 갖고 놀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RES라는 친구의 의미, 리소스의 약자였죠. 그래서 RES라는 폴더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자바 코드 적을 때 이렇게 대문자 R이라는 이름을 써서 저 RES 폴더에 있는 갖가지 요소들, 걔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녹색 화살표 누르면 그 APK라고 부르는 앱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의 핸드폰에 전달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걸 꺼내서 쓰는 자바 코드를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요 R이라는 이름, 요 R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뒤에서 R에서 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xml 파일에서 정한 ID 내지는 갖가지 이름에 대한 선언을 뒤에서 지금 적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걔는 예를 들면 인트 형식 이름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 갖가지 이름들 사이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적당한 숫자들까지 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숫자를 일종의 키 값으로 활용해 가면서 뒤에서 우리의 리소스를 관리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래머인 우리 입장에서도 그 숫자만 여러 숫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뽑아서 쓸 수 있게끔 r.id. 어쩌고저쩌고 내가 원하는 이름 적어가면서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둠으로써 지금 r. 어쩌고저쩌고 점철되어 있는 코드가 있었고 아무튼 이 친구 실행하면 setContentView라는 친구를 일단 먼저 호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은 살짝 진행했었죠. 그 activity_main.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거기는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 안녕하세요 느낌표라 적은 채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xml 파일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텍스트 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화면 한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xml 파일에 다른 걸 적어놨다면 또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코드는 지난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살짝 우리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선언 적었고 뭐 C 동네랑 비슷하죠. 자바 동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을 무슨 용도로 쓸 거냐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동네니까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아무튼간에 그래서 setContent 뷰 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 뷰를 찾아옵니다. 아이디를 갖고 걔를 찾아와서 걔의 어트리뷰트 중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자바 코드를 써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무슨 텍스트를 지정할 거냐, 무슨 글자들로 지정할 거냐 할 때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글귀들, 스트링들 아니면 그림들 또 전부 다 리소스로서 예쁘게 첨가가 돼 있으니까 r.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여러 글자들 중에 글귀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시점에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겠다라고 예쁘게 메소드 호출식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이런저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트위킹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갖고 노는 수준까지만 우리가 진행했었습니다. 자, 궁금한 점 특별히 없으면 2부를 스타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맨 처음에 있었던 헬로월드 보여주고 있었던 그 텍스트 뷰 위주로 갖고 놀아봤어요. 이제 조금 더
많은 뷰들을 텍스트 뷰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꺼내와서 우리 앱에 첨가를 해보고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나 살짝 구경해보는 시간을 갖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준비 다 됐습니까? 시간 더 필요하다. 이게 보니까 올해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로딩이 엄청나게 빨라졌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한 세월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일단 제 노트북 기준으로는 한 10초 정도 안에 지금 잘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xml 파일을 구경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포넌트 트리 보면 일단 한가운데 tb 언더스코어 헬로 월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xml 파일 디자인 화면을 일단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살짝 스포일했던 느낌으로 여기에 파레트가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썼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레트의 커먼 자주 쓰는 거, 텍스트, 글자들 화면에 표현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글자 입력을 받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위젯츠가 뭔가 있고, 레이아웃, 컨테이너스, 헬퍼스, 그다음에 회사 이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내 앱 켰을 때 맨 처음에 이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뷰들을 추가하려는 게 가능해요. 일단 지금은 텍스트 뷰는 하나 있으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버튼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적당히 가운데 정도가 되도록 지금 보니까 그 지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여기서 드랍하면 한가운데에 배치시켜 줄게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각을 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당히 가운데쯤에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하면 웬걸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막 이것저것 다 해줄 것 같이 점성 그어줬다가 오류를 뱉고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하냐면 Missing Constraints in Constraint Layout. 그래서 클릭하면 디테일을 볼 수 있대요. 자, constraint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혹시 나왔을까? 아무튼 constraint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건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긴 한데 조건이라는 단어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영어 단어 아마 컨디션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조건식이라든가 그런 거 말할 때 컨디션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건 그 자체가 더 값에 해당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의 조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버튼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 constraint라는 단어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컴포넌트 트리 최상단에 있는 요 constraint layout에도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constraint layout 잘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가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해두고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자, 저 경고를 무시하고 녹색 화살표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xml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거지 같은 걸 적는다고 하더라도 자바 프로그래머로서의 우리 앱이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일은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행 도중에 .xml 파일 내용이 이상해서 셋 컨텐트 뷰 하다가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적어놓은 거는 자바 코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철자를 틀리게 적는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지금 결과를 보시면 지금 디자인 화면상으로 우리가 꿈꿨던 건 요 보라색 새로 만든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 가로 기준 화면 한가운데 세로 기준 적당히 위에 떠 있는 거를 희망을 하고 저는 녹색 화살표를 눌렀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앱을 만들어 갖고 제 가상 기기에 추가하고 나서 보니까 이 버튼은 웬걸 이 화면 좌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기가 기본 위치일 것 같아요. 뭐 0,0이라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대로 지금 화면이 구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너 지금 녹색 화살표 누르면 이대로 안 나온다 와 같은 느낌의 오류를 뱉어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뭐냐는 다음 세트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세트에서는 저거 뭔가를 조건을 그래서 이 버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나 보다.
정도까지만 하고 그걸 어떻게 지정하면 되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컴포넌트 트리든 요 디자인 화면이든 아무튼 이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익숙한 느낌의 네모, 그 다음에 내 가장자리 귀퉁이에 꽉 찬 네모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뭐 그림판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써본 적 있다면 그거죠. 저거 붙잡고 드래그하면 크기 조절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 붙잡고 조절하면 이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플러스해서 지금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 선택한 다음에 일단은 아래에 있는 비어있는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서 이리저리 이동시키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원래 배치되어 있었던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의 위 동그라미에 맞춰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저 버튼의 아래 동그라미가 이제 꽉 찬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위치가 이제 저 텍스트 뷰의 윗면에 이 버튼의 아랫면이 위치하도록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지금 위치가 보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건을 하나를 정한 거예요. 이 버튼의 화면상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일단은 이 버튼의 세로 방향에서의 위치는 지금 잘 한가운데에 있는 그 텍스트 뷰의 윗면을 기준으로 바로 위에 이 버튼이 연이어서 위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정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금 이번에는 버튼 한가운데쯤을 붙잡고 적당히 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버튼의 세로 방향 위치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이 버튼의 아랫면이 텍스트 뷰 윗면이 되도록 한다라고 지정해 놓고 드래그를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해 놓고 그 우리 기준점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이 버튼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게 만들 거냐를 우리가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마진이라고 부르죠. 제가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마진이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단어였다는 거. 마진이 영어로 마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점을 정했고 기준점 대비 164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버튼의 아랫면이 위치하도록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어트리뷰츠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우리 막 커먼 어쩌고 저쩌고 본 적 있잖아요. 텍스트 뷰 고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ID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들이고 그 바로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한다면 위, 왼쪽, 오른쪽, 아래에 대한 조건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2D 화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요 막 비어있는 동그라미 같은 거 왔다 갔다 해가면서 드래그 해가면서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어트리뷰트 탭에서 저 버튼에 대한 위치 크기 조건을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위 조건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 이 아래 지금 꽉 찬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방금 전에 지정했었던 아래 조건을 해제하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래 거를 먼저 해제를 한 상태에서 이 어트리뷰트에서 위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 봅시다. 그 다음에 왼쪽 플러스를 한번 눌러 봅시다. 하면 얘는 이제 가로 기준으로는 자, 방금 전이랑 비슷하게 화살표가 지금 표시됐죠. 여기서는 지금 화면의 왼쪽 기준으로 버튼의 왼쪽 면이 135만큼 떨어져 있게, 화면의 위 기준으로 98만큼 떨어져 있게. 자, 이 숫자 자체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2D 화면에서의 저 버튼의 위치를 지정한 셈이고 따라서 방금 전 봤던 그 빨간색 동그라미 이젠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D니까 조건을 2개 정하면 돼요. 물론 왼쪽 오른쪽 정하면 그거는 끝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가로 버전, 세로 버전을 지금 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 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살짝 이 버튼을 디자인하면서 드래그를 하면 적당히 이렇게 16 곱하기 16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이 친구가 딱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구글 친구들은 화면 왼쪽에 적어도 16만큼, 화면 위에서 적어도 16만큼의 최소한의 마진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문지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는 녹색 화살표 누르면 저 버튼이 진짜로 화면 왼쪽 위 기준, 이 앱 화면 왼쪽 위 기준 16 내지 16만큼 오른쪽 아래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보다는 살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버튼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손가락으로도 터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버튼 한가운데 지금 DUTTON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텍스트 뷰처럼 버튼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아마도 들고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뷰를 버튼이란 친구를 새로 만들어서 걔는 이제 화면 한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위 기준으로 적당히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도록 만드는 셈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자바 동네로 넘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이 버튼의 아이디를 일단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간도 필요하다 혹시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거 적당히 드래그만 하다 끝나긴 했죠. 자, 이 버튼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어트리뷰츠에서 이제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아이디를 우리 지금 컨벤션상으로 버튼이니까 BT 정도 하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뭐 얘가 첫 번째 버튼이니까 발사 버튼으로 합시다. 런치로 정하고 엔터키를 칩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엔터키 치면 적당히 .java 파일, .xml 파일 총체적으로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이 버튼의 아이디가 이거가 되도록 여기저기에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리면 지금 이 친구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버튼으로 돼 있는데 얘도 역시나 런치로 바꿔줍시다. 이거만 리소스 그거 하라고 지금 노란색으로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게 커먼 어트리뷰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버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버튼 한가운데 무슨 글자 보여줄 거냐 역시나 자주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잠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커먼 어트리뷰트 하면 이거밖에 딸랑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이콘, 텍스트 포함해서 이런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온클릭이라는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버튼 말 그대로 사용자가 누름직하게 위치시켜 놓고 한가운데다 뭐 발사든 아니면 결정, 결제, 취소 같은 사용자가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눌러볼 수 있게끔 화면에 배치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거냐를 우리가 역시 미리 지정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쟤를 누르면 구체적으로 뭐 할 거냐에 해당하는 걸 키보드를 열심히 뚜닥거려서 적으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지금은 살짝 하드 코딩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는 말 그대로 무슨 문장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다르게 C나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문장은 반드시 어떤 함수, 어떤 메서드, 내용물로서만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는 무슨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을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일단 따라서 적어봅시다. 우리 수업에서는 저런 무슨 메서드를 쓸 거냐 그 메서드 이름을 정할 때 일단은 그 뷰의 아이디를 적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요 언클릭이라는 이름을 적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하거나 할 때 편하시도록.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쳐봅시다. 이제 .xml 파일에다가는 저 화면 왼쪽 위에 배치할 그 친구는
클릭을 했을 때 자바 코드에 있는 여러 메서드들 중에 요 이름에 해당하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다 라고 세컨텐트 뷰 호출하는 동안 그렇게 지정해 줘라고 우리가 리소스로서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저거랑 동일한 이름의 적절한 메서드 정의를 이제 .java 파일에 적어두기만 하면 수미상관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지만 onCreate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존재해요. 걔에 대한 메서드 정의는 존재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방금 정한 그 bt launch onClick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는 여기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그 동등한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자, 이 부분은 살짝 저랑 같이 따라서 적어 봅시다. 일단은 public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void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bt launch 아까 그거 있죠? 을 적어주시고 이게 이름이에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자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는데 텍스트 뷰라든가 뷰라든가 뭐 나중에 쓸 버튼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형식 이름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서 꼭 엔터키를 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우리 자바 동네라든가 파이썬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요 뷰는 지금 android.view.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기는 한데 저 뷰라는 이름을 그냥 네 글자만 적어도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끔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축소가 돼 있긴 했는데 사실은 저기서 엔터키를 치면 원래는 적혀 있지 않았던 요 한 줄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적어줍니다. 이건 이클립스도 마찬가지로 해줬던 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줄이 있어야 요 밑에서 그냥 대놓고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를 적었을 때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동네 뷰 동네에 뷰 형식을 쓴 셈으로 쳐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뷰 할 때도 우리 엔터키 쳤을 때 요거를 그때 적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적기는 귀찮고 매번 android.view.뷰라고 적는 건 더더욱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가급적 요 자동 완성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적고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수의 형식을 적은 거고 그 인수의 이름은 적당히 v 정도로만 해놓고 메서드 정의 첫 줄을 구성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적자마자 원 usage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메서드 실제로 호출하는 곳이 이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한 군데가 존재해요 라고 카운팅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은 당연스럽게도 .xml 파일에서 지정해둔 그 보라색 버튼,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호출될 거예요 라고 의미를 한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오류가 안 났으면 이제 요 중괄호 안에다가 저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를 우리가 열심히 선언 적고 문장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onCreate 위에 요 두 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로 바꾸기 위한 코드였습니다. 얘를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얘를 동일한 코드를 다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 들고 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부정적인 걸로 바꾸는 코드였어요. 걔가 원래는 onCreate 중괄호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발사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될 코드 랍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녹색 화살표 눌러보세요. 귀찮다. Shift F10 누르면 녹색 화살표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발사 버튼 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앱 딱 처음 켰을 때 .xml 파일에 정해둔 그대로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발사 버튼 누르면 안녕하지 않으세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두 줄, 방금 전에 적은 그 코드 두 줄은 언제 실행되냐라 물어보면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다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 버튼은 누르라고 저 버튼을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GUI 동네에서 사실은 버튼은 눌렀을 때 뭔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눌렀다가
뗐을 때 뭔가를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클릭이라 함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예 아니오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2,500만 원짜리 자동차 계약서 마지막 계약 버튼을 누른다고 칩시다.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켜면 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아요. 눌렀다가 뗄 때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거를 클릭이라고 불러요. 불편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지금 발사하고 싶어 해가지고 누르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단순 변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2차 사면 안 될 것 같아. 결제하면 안 될 것 같아 할 때 여러분이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서 이제 더 이상 저 버튼 위에 내 손가락이라든가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지 않게 하고 손을 떼면 얘는 클릭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클릭한다는 사실은 되게 좁은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버튼에 일단은 손을 갖다 대고 누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밖으로 빼지 않은 채로 손가락을 띄어야지만 온전한 클릭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그 떼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그 코드 두 줄을 실행함으로써 지금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괜찮아요? 지금 안드로이드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버튼은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이 원한다면 뭔가를 눌렀을 때 특정 작업을 실행하도록 또는 뭔가에서 손을 뗐을 때 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아니면 손가락이 그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뭔가 작업을 수행하도록과 같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일단 버튼은 기본적으로는 눌렀다가 단순 변심 안 하고 손을 뗐을 때 작업을 수행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 편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다 보니까 요 언클릭이라는 게 커먼 어트리뷰트로서 지금 제공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만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그래요. 메서드 정의를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겠어요. 저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는 곧 무슨 코드를 실행할 거냐는 곧 무슨 자바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튼에 대한 언클릭에 대한 메서드 이름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호출했을 때 무슨 코드 실행할 거냐 문장이랑 선언을 적어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요. 이건 납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보이드 이것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언크리에이트도 보이드인데 뭐 얘도 보이드일 수 있죠. 뭐 리턴 값은 쓰지 않나 봐요. 근데 이 인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뷰 형식이고 이름은 V라고 우리가 지금 정해놨습니다. 이 친구가 뭘 의미하는 거냐를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 두 줄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주석 처리는 컨트롤 슬래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거 저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볼게요. 이 V라는 친구는 지금 뷰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 인수 자리에 무슨 뷰가 담겨 있냐가 현재 우리 궁금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일단은 저만 한번 쳐볼게요. 쟤는 우리 버튼이란 이름이 있죠. 엔터 치고 적당히 BT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V하고 세미콜론을 할 건데 형식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강제로 형식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V에 담겨 있는 개를 버튼으로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T 한 다음에 set 텍스트를 해서 우리 부정적인 이거 있죠. 같은 느낌으로 세미콜론을 하고 이 두 줄을 대신 적은 채로 한번 이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의미 자체는 인수로 받은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부정적인 걸로 바꾸겠다라고 우리가 적은 셈이 돼요. 그렇게 하면 저 버튼 눌렀을 때 과연 누구가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뀔 거냐를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발사 버튼 눌렀다 띄면 이제는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저 인수 V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클릭을 당했냐, 어떤 뷰가 클릭을 당했냐에 해당하는 개 자체가 담겨 있는 채로 이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클릭했을 때 무슨 코드 실행할 거냐, 아니면 뭐 텍스트가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무슨 코드 실행할 거냐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메서드 정의, 저런 거랑 비슷한 메서드 정의를 자주 적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은 저 1번째 인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 화면 위에 버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버튼들 중에 지금 클릭당한 버튼이 뭐냐를 좀 더 쉽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수 자리에, 지금 같은 경우는 V 자리에 딱 담아가지고 호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런치라 적혀있던 이 버튼이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일단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버튼의 너비가 증가를 한 걸 또 다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구경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이번 2주차 제목은 뷰와 이벤트였습니다. 일단은 뷰라는 이름은 여기서도 등장했고 우리 텍스트 뷰에서도 등장했었고 여기저기 잔뜩 있는 것 같아요. 뷰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앱을 만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법한 또는 그런 시각적인 무언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들을 통칭해서 뷰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뷰는 뷰의 일종이 됩니다. 텍스트 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의 일종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몸 한가운데에다가 미리 지정해 놓은 글자들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내 앱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뷰의 일종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버튼은 텍스트 뷰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 몸뚱아리 한가운데다가 발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는 추가로 지금 보라색으로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 걔의 주 목적은 적절한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그 버튼을 눌렀다가 뗄 수 있게끔,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버튼도 또한 뷰의 일종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언클릭 어쩌고 해가지고 .xml 파일에서 지정했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 버튼의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막 있잖아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케이크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벤트 같은 거 챙기고 하잖아요. 이벤트가 뭡니까? 대충 사건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무미건조한 느낌으로는. 이 버튼 화면에 배치할 건데 언젠가 눌리기를 우린 희망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코드 짜고 있는 지금 시점은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앱 실행 도중에 사용자가 손가락을 적당히 눌렀다 떼서 결과적으로 저 버튼을 누른 게 맞다라고 판정이 든다면 요 언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준비할 때 저 사람이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그때 수행을 해야 되냐를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정한 건 그거예요. 저 메서드, 이 이름의 저 메서드로 호출하면 된다라고 여기다가 정했어요. 그 다음에 .java 파일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선언 내지는 문장을 써서 중괄호 안을 채워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게 되는 메서드 정의를 적게 되는 그 메서드를 보통은 이벤트 핸들러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내용물들이 담겨 있는 메서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벤트 핸들러의 1번째 인수 자리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버튼이 이번에 눌린 건데 에 해당하는 그 버튼을 담아가지고 호출을 하도록 일반적으로는 구성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find view by id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굳이 r.id.bt 언더스코어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눌린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와 같이 지금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좀 더 쉽게 find 같은 거 안 하고 찾을 수 있게끔 즉각적으로 인수로 담아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클릭이라는 이벤트는 각각의 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를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또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에 대한 언클릭, 다른 뷰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메서드 이름 적어가면서 서로 다른 코드를 그때그때 실행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적혀 있는 친구들 일단은 on으로 시작하고 uncreate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요 친구도 사실은 uncreate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서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지금 버튼에 대한 버튼을 만들었을 때 뭘 할 거냐와 같은 내용으로 적은 게 아니라 이 앱, 이 화면 자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액티비티 자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더 해야 되냐. 여기 적혀 있는 건 저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버튼 하나, 텍스트 뷰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뷰는 화면 한가운데 버튼은 왼쪽 위에 배치하면 된다. 와 같은 내용물이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uncreate 이벤트는 이 앱을 처음 켰을 때, 그래서 이 앱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그 액티비티를 만들기 시작할 때 호출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요 GUI 동네에서는 종종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 이벤트 각각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를 정하기 위한, 그래서 정해둔 그 메서드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주에 정리할 예정이니까 막 외우거나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내친 김에 다른 뷰들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원복을 해볼게요. 원래 버전으로. 요거였죠. 원복해둔 채로 .xml 파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팔레트를 가서 커먼 말고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텍스트를 보면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건 텍스트 뷰예요. 지금 아이콘 보시면 AB라고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헬로 월드 출력하고 지금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바닐라죠. 플레인은 아무 맛도 첨가되지 않은, 그 다음에 텍스트 말 그대로 텍스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B하고 밑줄이 지금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엔 비밀번호, 이메일, 핸드폰, 우편번호 요러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위에 있는 애랑 차이점이 여긴 밑줄이 없고 여긴 지금 밑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밑줄을 쳐둔 거는 보통은 그 아는 공란이고 사용자가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키보드를 띄워서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할 때 보통 밑줄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글자를 보여주기보다는 사용자로부터 글자 입력을 받기 위한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텍스트, 팔레트에서 텍스트에서 요 플레인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거를 골라갖고 어디 봅시다. 대충 아무데나 놓읍시다. 하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밑줄 쳐져 있고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네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그런 거를 알아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충 놓읍시다. 뭐 화면 왼쪽, 적당히 화면 위 정도로 두고 잠깐만요. 그래요. 미안해요. 요거를 위 기준은 화면 위 기준으로 하고 왼쪽은 요 발사 버튼의 오른쪽 면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쪽 면은 이 발사 버튼의 오른쪽 면에 닿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드래그해서 마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직접 16 같은 느낌으로 엔터키를 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른쪽 기준을 이런 느낌으로 화면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위 기준을 잡았어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위 기준, 왼쪽 기준, 오른쪽 기준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잡아 봅시다. 일단 그렇게 해두면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살짝 아래를 보시면 자, 이 친구 고른 상태에서 스크롤 조금 내려가서 보면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위치만 지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친구의 크기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지금 이 친구 화면 배치상의 너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높이를 어떻게 정할 거냐인데 일단 두 개가 지금 웹 컨텐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높이는 그대로 두고 너비를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선택지가 뭐뭐 있나 확인해 보면
두 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골라보시면 이 친구의 크기가 좌우 너비가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치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만족하는 선에서 맞춘다와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기준 저렇게 지정했고 마진 둘 다 0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이만큼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기준상으로. 거기서 지금 여기서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지정하면 이 친구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가로 영역을 전부 다 차지하도록 만든다. 달리 말하면 최대 크기로 지정하겠다라고 우리가 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해당하는 웹 컨텐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물을 보여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소 크기를 갖도록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친구는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왼쪽 마진을 32 같은 걸 지정한다. 그럼 이제 32만큼을 띄운 채로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너비가 되도록 이다 보니까 방금 전보다 크기가 줄어드는 거를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우리가 배치한 친구는 이름이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에딧 텍스트라고 불러요.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얘는 버튼이죠. 얘는 에딧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일단 그렇게 불러요. 아이폰 동네나 다른 동네에선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라 부르는 동네도 있고 등등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일단은 위치랑 크기 지정했고, 이제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기 위해 이 친구의 아이디를 한번 지정해 봅시다. 이 친구 이름, 형식 이름이 에딧 텍스트니까 et하고 언더스코어하고 뭐 입력용이니까 인풋 정도라고 엔터 칩시다. 엔터 한번 더 쳐주면 여기저기 다 고쳐줄 거예요. 에딧 텍스트의 아이디를 지정한 거예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컨스텐트 레이아웃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 이런 느낌으로 발사 버튼은 발사 버튼대로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뷰는 텍스트 뷰대로 있고, 여기 지금 깜빡깜빡 커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서 이거 가상기계 쓰고 있을 때는 여러분 노트북의 키보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기본 세팅상으로 한글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는 한데 뭐 당분간 미국인으로 사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적을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상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기는 것도 가능은 해요. 아무튼 에딧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만큼 이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원한다면 사용자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사용자가 어떻게 지금 지정을 했었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앱 뒷면에서 자바 코드로서 가져와 가지고 다른 작업을 위해 활용한다거나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이전까지는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자바 코드로 바꾼다, 아니면 .xml 파일에서 미리 건드려 둔다 와 같은 식으로 셋 텍스트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선 근데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중에 앱을 실행했을 때 이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뭐가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 사용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한다 와 같이 코드를 짤 거면 이 뷰의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뭐냐를 읽어올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점 자바 파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뭐 앱을 딱 처음 켜자마자 텍스트 어트리뷰트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겠죠. 마침 잘 만들어둔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해봅시다.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화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 있고 그거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지정하도록 고쳐볼게요. 자, 우리의 목표 에딧 텍스트에 있는, 화면 위에 있는 에딧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그거를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되도록 지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아래에다가 던져내는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요 두 줄 지금 얼마든지 납득되죠?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를 들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걔를 갖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줄은 항상 세트로 다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표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미리 우리가 준비해둔 리소스를 써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항상 똑같이 지정한다라는 코드예요. 새로운 목표는 항상 똑같은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에딧 텍스트에 지금 달려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와 같이 코드를 짜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그 에딧 텍스트를 find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우리 지금 좀 클래식하게 놀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뭔가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야 된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목표는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 거고 따라서 선결 조건으로 그 에딧 텍스트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대문자 2로 시작하는 T 정도까지 적으시면 에딧 텍스트가 자동 완성될 거고 엔터를 쳐주시고 이거 엔터 키 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한 다음에 et 언더스코어 인풋 정도로 이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는 한 다음에 F 대문자 V 정도에서 find view by id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r.id. 아까 잘 정했다면 et 언더스코어 인풋이 있을 겁니다. 하고 탭 치고 세미콜론에서 선언을 일단 완성을 해 둡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et 언더스코어 이건 저만 적을게요. 일단은 여기서 get 텍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바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getter, setter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OOP 시간에. 안 배웠다면 그냥 중학교 영어잖아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온다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따라서 얘 리턴 형식은 잘은 모르겠지만 에디터블 아무튼 글자들이 우리한테 날아올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get 텍스트를 쓰면 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일단은 가져오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같이 적어봅시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건 항상 똑같은 리소스로서 담겨있는 항상 똑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et 언더스코어 인풋 한 다음에 get 텍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합시다. 여기서 점을 한 번 더 찍고 소문자 2로 시작하는 toString까지를 일단은 적어줍시다. 에딧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중에 그냥 글자들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도록 지금 코드를 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사람이 친 글자들을 화면 한가운데 다시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하고 Shift F10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고 에딧 텍스트 내용물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발사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저도 해볼게요. 글자 바꿔놓고 발사 버튼 손 떼면 여기 적혀 있는 그 글자들이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예쁘게 잘 지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글자들 열심히 적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걔로 다시금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쭉 백스페이스 해가지고 0글자짜리 하면 그 0글자가 지정될 겁니다. 123, 123 하면 123 지정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덮어쓰기를 하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저만 해볼게요. 살짝 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죠? V를 써서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만 실행해 볼게요.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거 말고 안녕하세요 느낌표 적혀 있는 애 말고 이제는 같은 느낌으로 하고 발사 버튼 눌렀다 띄면 그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돼요. 123, 123, 123 하면 그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갱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버튼의 크기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좀만 더 해볼게요. 하면 버튼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에딧 텍스트의 너비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공할만해집니다. 좀만 더 해볼까요? 하면 이제는 거의 증발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매너, 엄지손톱만큼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두 줄에 걸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등등등 버튼의 크기가 열심히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줄도 될까? 이제 세 줄 됐어요. 열심히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0글자 만들면 이제는 적당히 작은 크기로 쪼그라들고 그만큼 에딧 텍스트의 너비가 지금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일단 이 정도까지 구경해보면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건을 지정할 때 가로 세로 조건을 일단 지정을 해야 저 친구가 앱을 딱 실행했을 때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친구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구경해 봤어요. 웹 컨텐트랑 매치 컨스트레인트,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에딧 텍스트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놓고 왼쪽 오른쪽 조건을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저 에딧 텍스트는 버튼이 차지하고 남은 모든 가로 영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지 거예요. 그리고 버튼은 지금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상으로 그 버튼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글자들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세팅해 놓는 셈이 돼요. 웹 컨텐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여백을 줘야 저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도 누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 1, 2, 3, 1, 2, 3, 1, 2, 3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최소 크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아까 대비해서 버튼의 가로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하면 그때부터 두 줄로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버튼은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놓고 그 내용물의 양이, 텍스트의 길이가 증가할 때마다 더 많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랩핑을 하기 위해서 버튼의 크기가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영역 에딧 텍스트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에딧 텍스트의 너비는 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막 뭐 반응형이니 뭐니 해서 그만 홈페이지들,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웹 브라우저의 너비 높이, 그 다음에 핸드폰들도 요즘 다 해상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앱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남은 영역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히 보여주기 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그 다음에 남은 영역을 사용자가 자주 고르게 될 뷰들이 다 차지하도록과 같이 일단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적당히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여러분이 전반적인 앱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구나 정도까지만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비에 대해서만 했지만 다음번에 이제 높이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면 대략적인 뷰랑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자, 지금 한번 뭐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다. 우리 2주차는 현장학습 느낌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의 끝부분에 지금 다다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 한 가지 할 일은, 자, 우리 지금까지 갖고 놀았던 파일들 .java 파일, .xml 파일은 둘 다 그 액티비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에 자동으로 넣어줬던 그런 파일들을 지금 다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의 안드로이드 앱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거 프로젝트 하다가 짜놨던 자바 코드들도 얼마든지 이 앱의 내용물로서 .java 파일을 추가로 도입을 해서 거기 들어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쓴다거나 등등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할 때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java 파일을 추가해서 거기다가 적절한 코드 적어놓고 원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만들어줬던 코드랑 연계를 해서 사용하는 현장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프로젝트 메뉴 있잖아요. 여기 지금 RES 폴더 있고 자바 폴더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자바 열고 지금 메인 액티비티 .java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우클릭을 해봅시다. 하면 능숙한 솜씨로 New에 마우스를 갖다 대는 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java 파일이
원한다면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자바 클래스 이름 뭘로 할까요? 뭐 그럴싸한 이름 텍스트 프로세서로 합시다. 여긴 지금 새 이름 정하는 거니까 살짝 따라서 적어놓고 엔터를 쳐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바 동네에서는 클래스 정의 하나 .자바 파일에 하나에 클래스 정의 하나 적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엔터키 치면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프로세서 .자바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도 적게 될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자동 완성을 해줘요. 그리고 프로젝트 탭 보시면 실제로 C 동그라미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어디에서도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노멀 자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OOP 시간에 배웠던 그 다양한 것들 뭐 어레이 리스트를 쓴다거나 등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지금은 간단한 것만 살짝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메소드 정의를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따라서 적읍시다. 퍼블릭 적고 뭐 우리 난 스태틱일 필요 없으니까 스태틱 적고 그 다음에 노멀 자바 형식인 스트링을 리턴하는 스트링 형식 값을 리턴하는 뭐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str 정도에서 스트링 인스턴스 하나 받아가지고 적절히 작업을 수행해서 조미료를 치든가 해서 결과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쓰는 상황을 상정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str 더하기 예를 들면 물음표 한 글자를 뒤에 붙여서 새로운 스트링 만들어 갖고 리턴하도록. 요건 지금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시도해 보고 싶은 건 노멀 자바랑 안드로이드 동네 자바가 연동이 되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객체 지향 시간에 배웠던 그런 패턴들을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적용해서 쓸 수 있냐예요.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압니까? 모르는 사람. 자, 스태틱이 뭔지는 지금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퍼블릭이 뭔지도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얘는 지금 메소드 이름이고 스트링 하나 받아서 적당히 새로운 스트링 만들어서 리턴하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장 같은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마 그래요. 요것도 아마 이전 수업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그냥 텍스트 프로세서라고 적으면 나중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 그거 자바 동네에서 주석 적는 방법 배웠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저도 적었는데 요 슬래시 두 개로 시작하는 주석이 있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쉬프트 3 해갖고 나는 넘버 사인을 써서 주석을 표현했었잖아요. C 동네라든가 자바 동네는 슬래시 두 개가 가능하고 또 뭐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슬래시 한 다음에 별하고 스타트를 해서 별 슬래시까지의 내용을 주석으로 간주하는 두 번째 버전이 있죠. 요거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곁다리 같은 느낌인데 자, 요 지금 클래스 정의 첫 줄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슬래시 별을 한 다음에 별을 하나를 더 적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치면 자, 슬래시 별이 가능하니까 슬래시 별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주석을 하나를 쳐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충 뭐 그래요. 텍스트 처리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이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클래스에 대한 한국말 설명을 적는다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프로세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슬래시 별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특이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뱅이 파람, 골뱅이 위턴 같은 느낌으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다가도 비슷하게 텍스트 하나를 입력받아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여 리턴합니다. 정도로 적어두고 이 밑에는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뭐 과제 같은 데서라든가 여러분 뭐 나중에 졸업 작품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나중에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주석 적고 막 하잖아요. 그죠?
to도라는 건 뭐 그런 걸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슬래시 별로 스타트하는 주석 이전에 적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별 하나를 추가해서 스타트하는 주석을 지금 한번 쳐봤어요. 그걸 어디다 적었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순간 새로운 클래스 이름, 새로운 메서드 이름을 도입하는 그 자리 바로 위에다가 그 정의 바로 위에다가 일단 얘네 둘을 붙여놓은 상태로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는 이 이름에 대한 설명,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적어둔 채로 일단은 완성을 시켜두고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얘도 다시 옛날 버전으로 고쳐놓을게요. 지금 이거죠. 자, 여기는 지금 에디 텍스트에 적혀있는 내용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거기 있는 글자들만 추려가지고 그거를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도록 지금 코드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데이터 흐름을 하나를 추가로 끼워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리 지금 텍스트 프로세서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맨 뒤에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텍스트 뷰에 적용하도록 코드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냥 하면 되죠. 이 메서드 호출식을 중첩시키면 되겠죠. 얘를 일단 잘라내기 한 다음에 대충 대문자 TP 정도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텍스트 프로세서라는 이름을 자동 완성으로 골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치고 점을 찍으면 우리가 정한 이름,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목록에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 저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엔터키 치고 여기다가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를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에디 텍스트에서 들고 와서 글자들만 추려서 저 텍스트 프로세서를 한번 돌리고 그 결과를 화면 한가운데 적용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컨트롤 Q 배웠잖아요.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할 때 툴팁이 나오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정한 새로운 이름들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 슬래시 별로 우리가 미리 적어둔 그 주석 내용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렇게 툴팁으로서 우리한테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한국말도 잘합니다. 한국말이 적혀 있다면 그대로 복붙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는 메서드 이름이고 우리가 그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잘 적어놨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람스 str 얘 지금 사실 인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리턴스 어쩌고 저쩌고 여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적을 거는 예를 들면 작업을 수행할 이번에 작업을 수행할 텍스트입니다와 같이 str 자리에 담는 값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해야 하는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글자들 여기다가는 작업이 완료된 텍스트입니다. 리턴 값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뒀다면 얘 다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적절하게 좀 더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저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하는 측면에서 구분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서로 다른 문단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요거 지금 이클립스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고 의외로 안드로이드의 특이한 기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이 아니라 얘는 오리지널 자바부터 있었던 특이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배웠죠 다들? 여러분 지금 20 몇 년 인생에 지금 오늘 처음 쳐다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자바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걸 쓰는 방법을 살짝 구경했다 보시면 됩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자바독내는 유니코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말 적으셔도 돼요. C랑은 살짝 다릅니다.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 자바독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냐? 간단해요. 주석 적을 때 별 하나만 더 치고 엔터키 치면 됩니다. 그러면 메소드에 대한 설명 붙이거나 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적절히 이렇게 구분까지 해줘요. 따라서 일단 클래스 정의, 메소드 정의 첫 줄만 잘 적고 이건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데 하면은 요거까지 붙여놓은 채로 점 작업 파일 하나 완성해 두고 Alt 탭 한다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잘 했으면 컨트롤 F10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의 중간 단계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원래는 에디 텍스트에 있는 글자들 그대로 그냥 똑같이 들고 가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세싱을 한번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네임 네 글자였다면 그 뒤에 한 글자를 붙여서 화면 한가운데 표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오리지널 자바 할 때 배웠던 OOP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트릭들을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얼마든지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자바의 중간중간에 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번잡하다. 아니면 이미 미리 잘 짜둔 .자바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새로운 .자바 파일 그냥 추가해가지고 걔는 걔대로 내비두고 컨트롤 탭해서 얼마든지 거기 적혀있는 적절한 메서드 이름, 형식 이름 같은 거 끌어 써서 점점 찍어가면서 괄호를 닫고 해가면서 끌어와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서드를 써봤어요. 코드 덩어리를 써봤어요. 그러지 않고 int 변수 필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숫자 3개 담아야 된다. 그럼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스태틱 필드 선은 적어두고 거기다 3 담고 5 담고 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드로이드 앱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설명은 다 끝납니다. 지금 38분 남았는데 제가 간단한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살짝 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하고 가셔도 되고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고 추석 기간 동안 아니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우리의 텍스트 프로세서는 매번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에딧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를 들고 와서 지금 프로세서에다 때려 넣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이번에 받은 스트링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단발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를 제시를 해볼게요. 주석으로 그냥 적을게요. 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세서 호출할 때마다 str 인수로 스트링들 받을 거예요. 그거를 매번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누적한 결과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를 살짝 생각해보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가셔도 좋고 뭐 5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살짝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OOP 시간에 배웠던 수업자료 살짝 구경해보고 적용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메인 액티비티.자바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xml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드를 안 짜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발사 버튼 눌렀다 띄면 네임 물음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발사 버튼 눌렀다 뗐을 때는 그냥 요 네임 네 글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발사 버튼 눌렀다 떼면 그때는 네임이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네임을 예를 들면 1 같은 걸로 바꿔서 발사 버튼 누르면 그때는 네임 1이 뜨도록 만들면 됩니다. 를 텍스트 프로세서 .java 내용물을 고쳐서 접근하려면 뭐를 추가하면 되나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일반 자바랑 우리 지금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동네랑 연동하는데 적절한 시작점을 마련했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끝이 나요. 자, 궁금한 거. 자, 아직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지금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고 뭐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정식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방금 전에 제가 제시했었던 요거를 시도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도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다면 물어보시고 일단은 수업 본론은 여기까지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집에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